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헌법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신희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법무법인 윤리 변호사입니다. 예, 아무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 잘 들리시리라고 생각하고, 우선 순서는 이제 세 가지로 돼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의뢰를 받고 좀 고민을 했는데, 지금 핵심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핵심적으로는 대학 안에 이제 세 가지 계열이 있잖아요.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 물론 의학계열, 약학계열이 있겠지만, 이제 크게 인문사회계열, 소위 문과라고 하는 이공계열, 예술계열이 있는데, 아무튼 각 학교에 보시면 예술계열이 굉장히 비싼데 실제로 그 내는 만큼의 혜택을 잘 보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이것을 헌법적인 가치에 비추어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이냐, 특히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31조 1항에 있는 그것에 비추어서 좀 얘기를 해보고, 또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보시면 이제 크게 세 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여러분들의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두 번째는 현재의 상황이 그 권리에 비추어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이 두 축으로 크게 보고,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좀 상상력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대학 무상교육에 관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꿈만 같은 일이지만 해외 사례에 비추어서 짧게 소개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인데요.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것이 조문은 헌법 제31조에 있습니다만 관련되는 기본권들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초점 맞춰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가 있고, 같은 취지에서 교육기본법 제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이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서 좀 능동적인 직업의 자유 이런 것들에 비하면 좀 수동적인 형태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저희 대한민국 영문 법령집 거기에 들어가면 번역이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Right to receive education 이렇게 해서 receive가 들어가 있습니다. 받을 권리를 약간 직역한 건데, 그래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약간 이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완성된 교육이 있고 국민이 대상이 되고 마치 국가가 주체가 되고 국민은 그냥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읽힐 우려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불어에서나 도구에서나 영어에서도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The right to education 해서 교육의 권리 이런 식으로 사실 번역되는 것이 더 맞았을 텐데, 이게 일본어로 처음에 번역이 된 후에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일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교육을 받을 권리로 됐다,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헌법 해석에 있어서는 이것을 수동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교육의 권리,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The Right to Education처럼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이렇게 좀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다소 복합적인 혹은 복잡한 두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중에는 이게 너무 기계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두 측면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본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인권과 관련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것인데 크게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분류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는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현대 헌법에서는 많이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전부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권들입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을 받을 때 침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측면에서 이제 키워드로 치면 자유의 측면, 자유권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뭔가를 요구하는 권리,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PPT에서 이렇게 따옴표 쳐져 있고 밑쪽에 번호가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한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밑은 이제 사건 번호고요. 그래서 교육의 자유라는, 학습의 자유라는 측면과 교육의 평등의 내용도 또 더 들어가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는 성격을 가진다 말씀드리고요. 의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서 뭐 상식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교육이 없으면 사실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생활의 수요 충족을 위한 소득 능력의 기초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그 헌법 34조 1항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전제 조건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본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 이것도 따옴표가 있고 사건 번호가 있죠. 이것도 헌법재판소가 한 표현입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기본권이다. 훨씬 더 수려한 문장으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뭐 민주주의도 안 되고, 이게 없으면 문화국가도 안 되고, 이게 없으면 인간의 존엄도 안 되고, 행복도 안 되고, 사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일본의 교육학자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른 논문에서 본 부분, 이거는 헌법재판소 표현이 아니고요. 어쨌든 학습권이야말로 인권 중에 인권이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자유와 평등 두 측면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다른 기본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을 권리 앞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조문은 다른 법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법입니다. 그리고 표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몇 글자들이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이외의 것, 뭐 예를 들면 재산 이런 것들로는 차별을 하면 안 되지만 이 능력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닌 능력에 따른 차별 합헌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대학에 갈 때 공개 경쟁 입학시험을 치르는 것 이런 것들은 이런 차원에서 합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원래 우리나라 재헌헌법에는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62년 5차 개헌 때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이 문구가 이제 삽입되면서 사실은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다소 후퇴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뭐 참교육 운동을 하시는 분들부터 많은 분들이 이 문구를 다음 개헌 때 빼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고 실제로 다른 나라 헌법에도 이런 표현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더 헌법 11조에 있는 평등권을 보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혹은 더 심하게는
모순되는 조항이다.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이제 이게 오늘 말씀드릴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교육의 기회균등권이 있습니다. 물론 앞쪽에 능력이 붙지만, 네, 이거는 이제 헌법적 현수로 판례인데요. 이 비슷한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자유와 평등의 측면에서 볼 때 점점 더 이 교육 기회의 평등, 이 부분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 더 주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술대학을 보면 국립대학교 학생들도 있지만 얘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우리나라에 사립대학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립대학에서 예술을 하시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헌법에서의 기본권, 나의 권리라고 하면 1차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국민과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현대에서는 개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 혹은 대규모 뭐 기업 집단이라든지 이익 집단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점점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국가와 국민 관계 외에 사인 간의 기본권 침해가 있을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 관계도 기본권 성질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긴 하지만 어쨌든 사인에게 침해되어서 기본권 보장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율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래쪽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계약이란 것은 사인끼리 맺는 것이지만 한쪽이 너무 우세하고 힘의 불균형 관계가 있는 경우에 국가가 조정자로서 개입해서 기본권 제약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사실상 국가나 다름없기 때문에, 물론 서울대 공법인이 좀 특수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것은 기본권을 논하는데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립대학의 경우, 예술대 학생들의 경우에 사립대가 더 많기 때문에 에도 우리가 지금 주되게 논의하고 있는 그 교육기회균등권 헌법 제31조 1항의 문제를 사립대학과의 관계에서도 말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다. 기본권은 사인으로부터, 사립대학으로부터 침해됐을 때도 국가는 이 기본권에 대한 제약을 해소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까지 내용이 일단은 기본적인 헌법적인 헌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 예술계열에서 차등 등록금 부과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를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릴 이유는 없습니다만, 왜냐면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이 더 잘할 것이고, 저도 사실 이 강의를 의뢰받고 준비하면서 주신 자료들을 검토해보고 현황들을 안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뭐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헌법적 권리가 보장되고 있느냐 아니면 침해되고 있느냐, 또 침해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로 침해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소해 가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예술계열 차등 등록금이 아무 문제가 없고 만족도가 높고 다 받아들이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지금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강의도 마련된 것이고, 또 이것과 관련한 위헌소송 캠페이너 모집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너무 진행이 빠른가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질문 해볼게요. 네, 너무 빨리 끝날까봐. 좋네요. 그리고 이게 상대방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잘 알기가 어렵군요.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리라고. 14명 듣고 있어요. 아, 예. 좋네요. 반갑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신희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알파 라운드, 예, 알파 라운드 오늘 처음 와봤는데 되게 좋네요. 저는 청년 협업부 같은 공간을 생각하고 청년하고도 좋은데요? 좋은가요? 거기는 좀 약간 그래도 휑한 곳이 많았던 것 같은데 여기 더 아담하고 더 좀 세련된. 요즘 서울시도 돈을 많이 써가지고 완전 잘 꾸며놨어요. 아, 네. 집이 거기 근처라.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핸드폰에 제 얼굴이 워낙 이렇게 작게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 계속. 마음이 늦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합니다.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을 볼 수 없나요? 볼 수 있나요? 여기 핸드폰으로 볼까요? 여기 나오긴 하거든요. 아, 이거랑 이것만 보시고 말씀. 아, 네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네. 타이핑은 왜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거 기록하고. 아, 기록하려고. 아, 네. 시험 공부하는. 아, 네. 좋네요. 자, 그러면, 예술계열 차등 등록금 부과의 헌법적 쟁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그동안 이미 하셨더라고요. 국감 때 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통해서 받은 자료, 정보공개 청구, 그리고 지난번 국회 때 그 계열별 정산에 대해서 법안도 발의됐었던 것 같고, 네, 타이핑 다 하고 계시군요. 아, 스트리머네. 네. 네, 너무 빠른 것 같아가지고 좀 딴소리 했습니다. 너무 빨리 끝날까봐. 우선 네, 문제를 보시면 이게 1.2배, 인문사회계열 기준으로 뭐 이공계열 1.2배, 예술계열 1.3배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게 뭐 태초부터 그랬다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시작된 것 같고 80년대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진 것 같은데, 여기 PPT 보시면 우선 이게 당연한가, 왜 1.2배고 1.3배인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일단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임의로 딱 보니까 넌 1.2배, 딱 보니까 1.3배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합리적 근거가 부재한 채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여기 단체에 계신 분들과 많은 학생들이 지난 몇 년간 계속 이제 노력을 하셔가지고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 여전히 대학이나 교육부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 변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PPT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세 가지가 핵심 변명이더라고요. 교원을 확보해야 된다. 1인당 교원의 숫자가 예술계열이 훨씬 많기 때문에 더 내야 된다. 이것은 합리적이다. 하지만 예술계열 교원 다수는 비전임 교원이고요. 그 통계를 보니까 평균이 반반 또는 뭐 6대4 이 정도 되던데 여기는 전임이 2.5, 비전임이 7.5 압도적으로 높고 그 봉급도 그 연봉, 봉급이라고 하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연봉도 굉장히 적습니다. 제일 적은 그룹은 800만 원대 연봉, 그러니까 비전임이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원이라고 하지 말고 비전임과 전임으로 나눠서 전임 교원 숫자로 본다면 오히려 같은 데도 있겠지만 오히려 적으면 적었지 많지 않다. 따라서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왜냐면 비전임과 전임의 그 급여액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상식적으로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한다. 뭐 작업을 하거나, 제가 받은 자료 중에 가마비란 게 있어가지고 거마비에 오탄 줄 알았는데 그 진짜 가마라고 하시더군요. 도자기 굽는 가마. 진짜 그게 가마인 줄은 몰랐습니다. 조속과나 혹은 뭐 다른 여러 예술 계열의 공간들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공간은 매년
매년 계속해서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초기 한번 구성을 하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4년을 다닌 다음에 8학기 동안 계속해서 회수한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랑 비슷한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산 것에서 계속 월세를 받는 느낌으로 가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자의 논리다. 그리고 사실 그래서 그 공간이 규정만큼 충분하냐, 낸 돈만큼 충분하냐, 그것도 아니더라.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실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네. 거마비. 어려운 행정.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차등 등록금이 뭐 100만원 이상 차이 나고, 뭐 그런데 실제로 실험 실습비, 예술 계열은 돈이 많이 든다는 뭐 그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돈이 많이 든다는 인식을 이용해서 학교가 장사를 하고 있다. 실제로 예술 계열 학생들이 더 많이 낸 차액만큼 실험 실습비로 쓰고 있지도 않더라. 100만 원을 인문사회 계열보다 더 냈으면 20만 원 또는 그 이하만 실험 실습비로 쓰고 있더라. 그러면서 계열별 정산도 안 한다. 여기 예술 계열에서 거친 돈이 얼마인지는 있겠죠. 근데 예술 계열에 실험 실습비로 쓴 돈이 얼마인지는 아무데도 공개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산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들어보니까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도 모의 실험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실험 실습비가 그만큼의 효능감을 주는 실제 그렇게 쓰이느냐 하는 문제가 비슷하게 있는데 좀 다른 점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술 계열의 경우에는 어쨌든 실험 실습이 주기 때문에 실험 실습비 명목으로 거둔 돈을 학교에서 여기를 쓰지 않더라도 사비로 내야 되고 대부분이 실제로 사비를 내면서 실험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 계열은 그 자체가 수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사비를 내서 하는 경우가 뭐 기자재비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술 계열처럼 그 자체가 주는 학부에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도 있고 또 하나의 차이는 나중에 졸업 후의 급여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졸업준비 전시금까지 또 별도로 내고 심지어 학교에서 운영하는 전시 공간도 별도로 돈을 내고 하는 2중 3중의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이고 국가우수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와 있듯이 1000명 기준으로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 예체능 계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예체능 계열이 제일 적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를 보시면 사실 부당하다고밖에 누가 보더라도 부당하다고밖에 느낄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분들은 다 뭐 공감을 넘어서 더 잘하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모순들이 많은데 대학과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모순, 논리에서의 모순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문사회계열 내지는 이공계열과의 차별이라고 했을 때 헌법에서는 그 차별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모순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논리가 충돌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고 폐기된 안은 이 많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다만 정산이라도 좀 계열별로 하자, 좀 정산이라도 또 투명하게 하자라는 것이 유일한 진전된 내용인 이런 어떤 안이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대학과 교육부가 했습니다. 대학들은 완강하게, 교육부는 좀 신중해야 된다는 명목하에 사실상 반대를 했고, 그때 얘기한 것이 계열별 산정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모순인 것은 지금까지 차등 책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는 없지만 근거 요소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단 말이죠. 너는 1.2배, 1.3배. 딱 보니까 1.2배, 1.3배. 이거 왜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그러면 정산이라도 똑바로 하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또 어렵다. 이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약간은 조금은 지금까지도 크게 재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재미없는 깊은 재미없음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헌법재판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헌법적으로 이게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에서 문제되는 기본권이란 것이 여러 개가 지금도 얽혀 있겠죠. 이런 차등 등록금 부과로 인해서 어떤 기본권들에 제한을 되느냐. 10조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추구권도 있을 것이고, 또 직업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많은 것들이 있겠으나 주로 헌법재판소는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심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쭉 얘기된 바와 같이 이것은 헌법 제31조 1항에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것이 침해가 있느냐 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될 것이고요. 교육계의 균등권이란 것은 일종의 교육 영역에서 특화된 평등권이죠. 그래서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PPT에 있는 대로 꼭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같이 한번 이런 어떤 흐름을 따라서 심사를 상식적인 선에서 같이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평등권 침해가 있다라고 어떤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들고 왔을 때 이제 헌법재판소는 강한 기준으로 심사를 할 것인가 좀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를 할 것인가를 따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심사기준 선택에 따라서 강화된 심사기준으로 하면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요. 완화된 심사 기준으로 하면 합헌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평등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이제 자의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차별은 오케이, 차별은 있는데 이게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 정도면 합리적인 거 아니냐, 합헌 뭐 이런 것이고요. 예외적 판단 기준은 이제 비례성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차별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과의 비례 관계가 침해를 최소화했냐, 두 가지 법익의 균형을 갖췄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어떨 때 완화된 기준인 자의금지 원칙으로 심사를 하고 어떨 때 강화된 기준인 비례성 원칙으로 심사를 하냐.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 때는 이쪽으로 가서 위헌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국가유공자 관련한 가족 가산점이나 그런 주로 가산점과 관련해가지고 비례성 평등권에 있어서 이거는 공무단임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다 이랬을 때 주로 비례성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자의금지로 가는 경우에는 합헌이 많긴 하지만 자의금지로 심사하더라도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위헌 판단이 낸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제 댓글이 별로 올라오지 않네요. 다 듣고 계신 거 맞죠? 확인할 수가 없네요. 줌이 아니다 보니까 네, 잘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비례성 원칙으로 이것은 심사를 해야 되지 않나. 예, 감사합니다. 듣고 계시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약간 좀 딴 얘기를 하나만 짚고 바로 비례성 원칙, 자의금지 원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담금의 법리는 교육권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조세 법률주의에 관한 부분, 조세에 관한 부분. 예전에 왜 그 마그나 카르타나 영국에서 이렇게 어렵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말이 좀 생소하죠? 생소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갔죠? 원칙적 판단 기준, 자의금지 원칙.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에게는 되게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자기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낮은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에게는 되게 엄격하게 굴고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냐 그러고 자기는 오늘 피곤하니까 쉬자. 좀 이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례성 원칙이 남에게 들이대는 그 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의금지 원칙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는 좀 약한 겁니다. 그래서 평등권의 문제란 거는 사실은 다른 거랑 좀 다르잖아요. 표현의 자유 같은 것은 이런 거랑 다르게 평등권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인 판단 기준을 동일하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 있을 때랑 다르게 기본적으로는 조금 약하게 가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는 세게 간다. 뭐 이 정도로. 네. 좋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너무 재미없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날까봐. 그 다음에 이제 부담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서 세금은 그 항목 등등이 법률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그나 카르타의 민주주의가 서구에서 진전된 과정을 보면 왕이 돈 필요할 때마다 신하한테 자꾸 이렇게 삥 뜯듯이 뜯어내니까 그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의회도 만들고 법률도 만들고 뭐 대헌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적 재산권을 보장받는 형식으로 가는데 거기에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보스턴 차 사건처럼 미국과 영국의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계기가 된 것도 그 차에 세금을 매기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세금의 문제를 이제 우리는 너무 현대에 살고 있어서 그냥 익숙하게 그냥 쭉쭉 빠져나가지만 사실은 그 세금을 임의로 그 권력자가 오늘 이거 좀 걷어볼까? 뭐 이거 좀 걷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은 엄격하게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 조세 법률주의 예외가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은 세금과 관련 없이 어떤 일정한 집단의 반대급부 없이 세금도 반대급부가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있는 건 아니거든. 직접적인 대가 없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금의 대표적인 거는 뭐 그런 거죠. 수질 개선 부담금, 그리고 예전에 뭐 문예지능기금, 뭐 영화 표사면 예전에는 여기 좀 나이 드신 옛날 분들이 계시면 아실 텐데 거기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위헌받아서 없어졌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지을 때 이제 몇 세대 이상 되면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금이라든지 이렇게 일정한 공익사업에 좀 특정 집단이 세금 외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내는 게 부담금인데요. 이 부담금도 또 남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말한 게 있습니다. 부담금을 낼 때는 요 기준들을 지켜라. 이게 교육권의 얘기에서 나올 것은 아닌데요. 사실은 이 구조 자체가 예술대 학생들이 등록금을 더 내는 것과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부담금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지 일반적 공익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사람한테 내라고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심사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그 예술계열의 차등 등록금 문제에 결부시켜 본다면 일단 그 차등 등록금이란 것은 최대한 평등하게 가면서 국가 뭐 좀 다르게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은 좀 균등한 기회 균등이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차등은 국가 재정으로 메꾼다든지 거기서 예외적으로 인정돼야지 막 남용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나 여기서 거둔 돈으로 아까 보면 그 차액의 20%만 실험 실습비로 쓰였다고 했죠. 실험 실습비 명목에. 그럼 80%는 다른 데 쓰거나 그 대학 적립금으로 넣었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원칙에 맞지가 않죠. 그리고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되고, 특히 세 번째 거, 지속적으로 심사되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되게 많은 분이 계실 것 같지만 저희 3명밖에 없습니다. 저희 3명이 식사를 하는데 2분은 만 원, 저는 3만 원짜리 시키겠다. 이렇게 했을 때 각출하기로 했다면 제가 3만 원을 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입니다. 근데 같은 메뉴를 시키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나만 3만 원 내야 된다.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죠. 그런데 이게 세 번째,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이 징수의 타당성이 처음 낼 때는 타당했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술 계열의 계열별 정산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담금 법리를 일추 적용해 보더라도 일추 적용이란 것은 꼭 똑같지는 않지만 직접 적용은 아니지만 약간 간접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요거에 관한 서면을 쓴다면 요 2002 헌바 사이 요 따옴표는 헌법재판소 표현들이거든요. 이 헌법재판소 판례를 검색해서 약간 여기선 이랬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러냐? 우리도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어렵다고 하셨던 비례성 원칙과 자유금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례성 원칙은 차별 목적이 정당하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교육의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예술계열 학생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르긴 다르다. 이제 평등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이게 기본적인 이제 모토죠. 다르기 때문에 차별 징수는 할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 예술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차등 부과를 했는데 차등 납부한 만큼 특수성이 보장이 안 된다. 실험 실습비는 사비로 내. 그게 나한테 쓰이고 있는지도 몰라. 공간이 계속 늘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 핑계 대고 전임 교원율은 더 낮아. 졸업할 때는 학교 시설에 내 돈 내고 또 써. 예술교육의 특수성이 보장되지 않는데 그러면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고 비례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뭐 상충되는 두 가지가 있을 때 돈은 좀 더 내더라도 뭐가 보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좀 균형 잡힌 시소처럼 이렇게 비례가 맞는 거잖아요. 근데 비율이 안 맞고 깨지는 거죠. 그리고 차등 납부가 지속되죠. 4년 다니면 8학기를 내야 되는데 계열별 정산은 지금 이루어진 데가 아무 데도 없으니까 타당성이 전혀 심사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기회 균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유금지 원칙은 좀 기준을 낮춰보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에게 엄격한 사람들, 자기에게 관대한 사람, 약간 관대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관대하게 보더라도 이거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선 자유금지 원칙은 2단계 심사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차별 취급이 존재하냐. 차별 취급이 존재하려면 비교 집단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술계열이면 인문사회계열 또는 이공계열 이렇게 잡아서 다르게 거드니까 여기도 따옴표의 표현들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오는 것들이고요. 차등 부과하니까 차별은 존재하는데 이것은 비례성 원칙에 비해서 약간 관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면 통과다 이런 건데 지금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에서 만원, 3만원에서 똑같은 메뉴를 시킨다면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처럼 뭐 이 예가 완전히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차별의 자의성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고 뭔가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좀 관대하게 가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배될 소지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다퉈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서 이제 쟁송 방법이 이제 쟁이란 거는 뭐 투쟁 이렇게 다툰다는 거죠. 송은 이제 소송 뭐 이런 것이고 우선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는데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요. 그것은 뭐 잠깐 말씀드리자면 헌법소원을 하려면 헌법소원 말고는 방법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헌법소원 말고 형식적으로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국공립대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먼저 가야 된다라는 논리로 안 받아줄 것 같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본권의 3자적 효력과 관련해서 이 기본권 이 사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사법원으로 가야지 헌재로 오지 말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본권의 아까 대사인적 효력, 사인 간의 침해가 있어도 국가가 조정해서 해야 된다는 것과 그것이 모두 헌법재판소로 올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거 두 개가 동등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약간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볼드 처리된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시다시피 특히 그 기본 인권,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진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는 국공립이나 사립 상관없이 고등교육법상의 교육기관들에서 뭐 차별 행위를 당한 사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굉장히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이런 차별 행위들을 시정해라는 권고를 받게 되면 사회적 파장이나 아니면 입법부에 대한 압박이나 국회의원들 아니면 대학에 대한 압박이나 여론 환기나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한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오래 걸리는 측면이 있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고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결정 자체가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이게 되고 뭐 법이 바뀌던지 뭐 자발적으로 어떤 대학에서 뭘 바꾸던지 그런 것은 있겠으나 지금으로서는 좀 유의미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요즘 보면 그 코로나 때문에 등록금 환불 소송하고 있는데 저희 법무법인 윤립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국공립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더 낸 부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청구하면서 반환을 요구하는 거고요.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반환을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것인데 이것도 실제로 이 차액이 왜 반환되어야 되는지 실제로 얼마가 쓰였고 얼마가 뭐 실험 실습비로 쓰였고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약간 세모고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교별로 상황도 다를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해서 시정 권고를 받게 되면 나중에 어떤 소송을 하든 훨씬 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으로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유의미한 개선 방법이 아닌가 쟁송에 있어서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심사 기준에 의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차등 부과는 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차등 부과는 31조 1항에 위배된다. 국가인권의 진정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단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드렸고 보론이 남았습니다. 지금 몇 분 정도 진행한 거죠? 지금 40분 나셨어요. 43분 정도 나셨어요. 네. 좀 일찍 끝나도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적절한 시간 안배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런가요? 네, 재밌게. 다들 듣고 계시죠? 네. 지금 몇 분이신가요? 지금 14명. 14명. 아, 네. 알겠습니다. 식사들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보론이긴 한데요. 왜냐면 보론으로 한 이유는 무상교육이 하는 나라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무상교육이라고 해서 뭐 돈을 한 푼도 안 낸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닌데 OECD 36개국 중에 16개 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요. 뭐 가령 이제 프랑스가 대학 무상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 무상교육이라는 게 뭐 1원도 안 내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왜 그
뭐 초중고 다녀도 지금 뭐 고등학교 조금 다르고 최근에 됐지만 조금씩 내는 돈이 있듯이 그렇지만 무상교육 맞잖아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 가장 상위 대학의 상경 계열 뭐 거기는 굉장히 비싼 데도 있습니다. 약간 그렇긴 한데 이제 주된 거 그리고 특히 국공립 이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개 그리고 특히 뭐 동유럽 쪽이나 브라질 쪽이나 이런 데서 어쨌든 이 대학 무상교육, 고등교육이라고 하죠. 무상교육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약간 후발주자들도 있는 형편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현실 개선에서는 차등 등록금 부과라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는 것이 초점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좀 더 근본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좀 깨졌긴 하지만 통용되고 있는 것은 교육은 사적 서비스다. 그래서 더 고급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 더 비싼 음식 먹는 사람이 더 많이 내듯이 당연히 개인이 선택이고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인식하에 이렇게 많은 등록금을 내고 올려온 것인데요. 그러다가 너무 이게 한계에 도달하니까 그게 동결되면서 멈췄을 뿐이지 그 인식이 과연 전환되는가 혹은 전환되어 가고 있는가는 좀 별도로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고 그런 차원에서 짧게 외국 사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거는 그 교육부 홈페이지에 있던데요. 김상규 숙명여대 교수님인가? 뭐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보면, 이제,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저기 빨간 이쪽에 보시면, 네덜란드는 아닌데, 이렇게 잘못 묶였네요. 어쨌든,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덴마크가 이따 보실 독일도 그 대학 무상교육이 되어 있는 나라인데 독일 대학생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덴마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 북유럽 4개국, 뭐 아이슬란드까지 넣어서 5개국, 아이슬란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 4개국은 기본적으로 다 무상교육입니다. 초, 중, 고, 대학까지. 그런데 뿐만 아니라 덴마크는 학생 수당을 주는 거죠. SU라고 해서 그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일종의 그 기본소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등학생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월 지급이 되고 최소 17만원에서 최대 120만원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근데 이제 부모랑 같이 사느냐 독립해서 사느냐 그리고 부모의 소득 수준이 어떠냐 나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여기 최대치가 보면 6,666크로나잖아요. 이게 고등학생이 독립을 하면 5,300인가? 5,000 몇 크로나를 준다고 하니까 대충 100만원 정도를 매달 나라로부터 학생수당 비슷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2016년인가 그 덴마크 정부가 이거를 80크로나인가? 얼마를 줄이는 거를 해서 덴마크 4대 도시에서 4만 명인가 동시 시위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3만 5천 원이 줄어드는 거였는데요. 이게 이들의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왜? 교육은 공기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쪽 그 영국을 제외한 뭐 서유럽 국가, 북유럽 국가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서 통용되는 가치는 그건 같습니다. 교육은 세대 간 계약이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 의무, 교육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 그래서 그 대신 그걸 받은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하는 것을 일종의 약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자라나는 새 세대는 뭐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해줘야 되는 거고 얘네가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왜 얘네도 해줄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축소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굉장히 심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SU 제도를 독일 학생들이 그렇게 부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SU는 이제 무상으로 주는 거고, SU 대출은 또 따로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독일 사례인데요. 이제 독일은 유명하죠. 보통 데모를 열심히 해서 등록금을 없앤 나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없다가 생겼다가 없다가 뭐 이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계속 있고 엄청 비싸다가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래도 적었습니다. 원래도 적었는데 68 혁명 있고 70년대 들어서 다 없어졌다가 2006년, 2005년에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하나 나는데, 연방법에서 대학생으로부터 학비를 걷는 것을 금지해 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 자치에 위반된다. 주별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위배된다. 그리고 사회 문제도 좀 있었나 봐요. 이게 무상으로 가다 보니까 평균 재학 기간이 7년이 되고, 우리나라처럼 막 우리나라랑 좀 다른 이유에서 뭐 재정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식 교육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계 100대 대학 안에 사실 독일 대학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북유럽 대학은 꽤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 2005년에 그런 판결이 있고 2006년부터 몇 개 주에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된 등록금이 얼마냐면 70만 원 정도 돼요. 한 학기에 70만 원 정도 되는데, 엄청난 반발이, 장난은 거의 68급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오래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먹고 70만 원을 내다니 라고. 근데 사실 70만 원 이상의 혜택이 있었다고 하죠. 왜냐면 우리도 왜 뭐 대학생 할인 같은 게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뭐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세대 간 계약이라는 기본 합의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엄청난 끝에 2013년에 마지막 뭐 니더 작센주인가 거기서 없애면서 다시 이제 무상으로 돌아갔고, 근데 가끔 보면 지금도 뭐 다시 또 하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 논의는 뭐 끝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무상이냐 유상이냐 기준 자체가 우리랑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그럼 지구에서 제일 심한 나라냐? 아니죠. 어디가 제일 심할까요? 한번 댓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디가 제일 심할까요? 당연히 보고 계신 거 맞죠? 약간 조금 딜레이 되더라고요. 딜레이가 있군요. 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메리카, 예, 맞습니다. 네, 맞아요. 독일의 경우, 네, 미국이죠, 미국. 미국에,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더 비싸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업들이 그 장학금 같은 걸 줄여가지고. 근데 연간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죠. 엄청 비쌉니다. 뭐, 천차만별입니다만, 어쨌든, 장난 아닌 나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뭐 기본소득, 아까 SU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 뭐 논의들도 있는데, 이런 기본수당들이 뭐 좀 현실적으로 설계된다면 사실 학생들이 아닐까. 뭐 예술인도 뭐 많이 많이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만, 학생의 경우에 조금 더 합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실제로 좀 괜찮은 방식이 아닌가, 학생들에게. 그리고 이 실제로 뭐 10만 원이건 20만 원이건 뭐 실제적인 도움도 될 것이겠지만, 그보다는 인식 자체를 이렇게 그냥 개별 서비스가 아니라 뭐 우리의 미래라고 하든 교육을 공동체라고 하든 세대 간 계약이라고 하건, 어쨌든 이것은 사적 계약에만 맡겨둘 수 없는 공동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독일 사례의 경우에는 그래서 좀 더 결국에 젊은 사람들이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행동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고요. 덧붙여서 그 31조의 다른 항목들에 보면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의무 교육 말고는 당연히 유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교육은 다 무상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의무든 아니든. 의무란 것과 무상이란 것이 좀 다르잖아요, 사실. 의무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차원이고, 근데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니까 우리 느낌에는 이제 비슷하게 다가오지만, 모든 교육을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하는 방향에서 다시 써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론까지 해서 제 얘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좀 이제 받아볼까요? 네. 한 시간 정도. 네. 저는 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국가인권이 진정을 통해서 좀 의미 있는 결과가 있었던 사례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네네.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입학금과 관련해서 또 저희가 했었는데 뭐 저희만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입학금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폐지가 됐잖아요. 폐지가 됐는데 거기서도 인권위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소장에 담았고 그런 것들이 그거는 실제로 그 소송에 의해서 끝난 게 아니고 정권 바뀌고 합의에 의해서 5년간 단계적으로 2023년까지 뭐 20%씩인가 줄이는 방향에서 됐습니다만 가장 가깝게 이거랑 그런 주제로는 그게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헌법재판소에서 가끔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판결들 나는 과정에서 인권위에서 권고한 것들 뭐 인권위에서 권고한 지가 언젠데 뭐 예를 들면 양심적 병역 거부 그 대체복무제 같은 경우에도 그 판결문에 보면 2004년인가에 인권위가 권고를 했음에도 지금까지도 권고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뭐 이제 한다는 것도 하나 그것만이 근거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종의 좀 방향을 제시하는 사회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 입문서요. 이제 헌법 얘기했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헌법의 풍경이란 책이 대중적으로는 조금 유명한 것 같고 좀 됐습니다만 그리고 김재동 씨가 쓴 무슨 헌법책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민변 변호사님이랑 교수님이 쓰신 지금 다시 헌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손석희 씨 추천사 있고 뭐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재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헌법 조문별로 쭉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걸 다 읽기는 상당한 인내심이 좀 필요하고요. 일종의 주석서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헌법에 대해서 조금 더 대중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외에 뭐 법학 개론서, 입문서들은 다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좀 잘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어렵다,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법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군요, 다들. 또 있으신가요? 아까 그 질문하신 내용 오디오별로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 올리셨구나. 네, 여기도 올렸어요. 네. 그러면은 교육 관련 사례에서 좀 약간 교육비나 이런 것들 관련 사례에서 좀 의미 있었던 소송이라던가 재미들이 있었을지 가끔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저희 그 윤립 대표 변호사신 하주희 변호사님이 10년 전에 하셨던 그 기성회비 반환 소송, 예, 일단 1심, 2심 이기고 3심 대법원에서 졌죠. 그 대법원이 그 10대 그 사법농단 판결 중에 그게 들어갔습니다. 박근혜 정부랑 거래한. 그래서 기성회비와 관련한 많은 개선이 있었고 참여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오늘도 판결이 하나 났는데 수원대 등록금 반환 소송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거의 다 이겼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등록금 환불 소송의 형태는 아니고 위자료로 30만 원, 1년에 30만 원씩 특정 기간 2010년, 11년, 12년인가 그때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가 걸렸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승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액수는 작지만 이런 것들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은 것 같고, 특히 거기서도 예수결의 그 열악한 부분이 판결문에 잘 설치돼 있어서 실제로 이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음 액션을 할 때도 그 판결문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배터리 전원 부족이 예. 위기입니다. 지금 빨리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죠? 이게 뜨고 나서? 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끊어지면 끝내는 걸로. 혹시 윤서님도 열심히 들으신 것 같은데 질문할 거 있으세요? 궁금했던 거. 이게 다시 얼굴이 나오게 어떻게 하죠? 제가 알고 있구나. 키워드 좀. 네. 우리 얼굴 크게 해볼까요? 크게.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꺼지기 전에. 네. 네, 저희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댓글을 못 보나요? 네, 지금 가장 현실적인 게 국가위원회 진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소송이랑 좀 다르게 진정이 기각됐을 때 그 진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제 이기는 거를 인용이라고 하고 지는 걸 기각이라고 하는데, 인용이란 것은 네가 청구한 거를 인용해 주겠다, 받아들여 주겠다 해서 이제 승소를 한 거고요. 기각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니까, 진정이 기각됐을 때 90일 내에 그 기각에 대해서 기각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정소송 그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행정소송은 민사소송 이런 겁니다. 국공립대에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같이 하는 것이고,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사립대는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사립대는 그냥 민사소송을 하거나 안 하거나. 국공립대의 경우에는 이게 국가의 행위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등록금 차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형태로, 이것도 그 학기에 부과하고 90일 이내에 들어가가지고 취소를 하면서 반환 청구를 병합할 수 있거든요. 다시 두 번 하기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행정소송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인권위원회를 먼저 진행을 하면서 좀 이후 일단 권고 그게 인용이 되면 좋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할지 많은 가능성을 열 수 있고, 기각이 되면 되는 대로 그 기각을 취소하는 형태로 가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이걸 하면서 뭐 보도자료라든지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좀 사회적 관심도 좀 환기하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몇 퍼센트 나왔나요? 5%. 네. 질문 안 나와요. 네. 대충 네. 다 된 거 아닐까요? 약간 최근에 좀 공공성 관련, 문화예술 관련 좀 스터디를 좀 하면서
학문별로 좀 공공성을 좀 다루더라고요. 네. 제 말을 여기 치긴 너무 좀 그럴 것 같은 크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좀 거기서 법학에서 좀 공공성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는 이제 정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이제 이유 근거 제시로서의 정의 그런 의미들을 해서 되게 법학도 사실 보수적인 학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 질서랑 안녕이랑 좀 관련돼 있으니까 그래도 좀 정의나 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되게 또 민감한 학문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밑밥을 많이 깔았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이 법 관련 강의를 들어올리는 이제 예술위원 학생들 많이 없을 때는 좀 법학의 매력을 좀 매력요? 네. 얘기 좀 관련 법 관련 좀 물어보는 친구들 많은 것 같아요. 법 추천해달라고 하는. 매력. 의외로 사회를 바꿀 여지가 많은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적이고 지금 현재의 모든 어떤 사회 갈등이나 아니면 사회 개선은 귀결은 입법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막혔을 때 그런 개선이 잘 안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꿈꾸는 것 혹은 어떤 부조리함을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뭐 개정안이든 뭐든 물론 한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개정안만 있고 통과가 안 되는 문제, 개정안만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문제, 합의가 안 되는 문제, 불만족하는 문제 뭐 있겠으나 어쨌거나 모두가 좀 관심을 법률가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현재는 결국에 입법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활동하실 때마다 조금씩 지식을 쌓아가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소문이 나 있었나 보고. 네, 그러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